새로운 나라가 태어난 날이라고 배웠지만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1392년 7월 17일 공양왕이 물러나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습니다. 연대기는 이를 개국이라 적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환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꺾일 때 흔히 그렇듯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쪽과 지워져야 하는 쪽이 동시에 존재했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승자의 언어로 과거를 이해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역시 고려 말의 혼란을 자세하게 기록하며 새 왕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 서술 뒤편에는 패자의 표정,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 문서로 남지 못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간결하지만 그 간결함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조선 건국 후 고려 왕족의 멸문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이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부딪힌 숙제는 권력의 안전이었습니다. 500년을 지탱한 성씨는 하루아침에 잠재적 불씨가 되었고 새 체제는 그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전에 꺼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왕씨의 존재 자체가 위험으로 인식되었고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문장이 1394년 4월 20일의 기록입니다. 중앙과 지방에 명하여 남은 왕씨를 추적하고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되어 있죠.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짧은 문장은 상세 대신 결론을 남기고 그 사이사이의 공백은 당대 사람들의 공포가 채웠을 겁니다. 누군가는 성을 바꾸고 누군가는 숨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양왕의 삶은 애초부터 선택지가 좁았습니다. 1389년 창왕이 물러나고 즉위했지만 실권은 이미 이성계와 신진 세력에게 넘어가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최소한의 체면과 왕실의 끈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정몽주와 뜻을 모아 균형을 시도했지만 1392년 선주교의 쇠망치 소리로 그 시도는 막을 내렸습니다. 기대의 기둥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고립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는 체제의 금도를 건드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왕과 신하가 동맹을 맺는다는 식의 문구로 윤리적 족쇄를 걸어보려 했죠.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무모함으로 보였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방책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대세는 이미 방향을 정했고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비 안씨가 폐위 조서를 쓰는 순간 고려의 시계바늘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죠. 정비 안씨는 대비로서 마지막 권위를 행사했지만 그 결정은 삶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뒤에도 오래 살았으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술에 기대어 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가 한 사람의 가슴에 남긴 무게를 보여주는 작은 단서일까요?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 단정하기보다 그 선택에 들러붙은 책임의 크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공양왕은 공양군으로 내려앉아 원주에서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표면만 보면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는 달랐죠. 태조가 직접 손대기 곤란한 일에는 늘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정도전이 나섰습니다. 그는 새 나라의 틀을 짜는 설계자였고 동시에 불편한 일을 처리하는 집행자 역할도 맡았죠. 정몽주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내치고 반대파의 끈을 끊으면서 체제를 고정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락 없이라는 표현이 붙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곤장 100대 같은 과영은 기록에 남겼고 사후에 꾸준히 있었더라도 벌어진 일은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끝은 다음 표적으로 향했습니다. 왕씨 일가를 섬으로 보내는 조치가 이어졌죠. 강화도와 거제도는 오늘날 관광지로 알려졌지만 당시에는 사실상 격리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바다는 경계였고 섬은 벽이었습니다. 이듬해 조정은 일시적으로 온도를 낮추려 했습니다. 공양왕의 동생을 불러 안심시키고 섬에 있던 이들이 육지로 돌아오게 했죠. 표면의 온화함은 잠시 분위기를 눕혀주었지만 불씨는 그대로였습니다. 왕씨의 귀환을 바라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피어올랐고 이 소식은 정보망을 통해 빠르게 한양으로 모였습니다. 1394년 밀양에서 벌어진 점괘 사건은 그 불안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김가희와 박중질이 맹인 이몽에게 왕씨의 앞날을 물었고 왕화와 왕여에게서 왕의 기운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예언은 종종 정치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당시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작은 예언 한 줄이 체제의 금을 건드리는 신호로 읽히곤 했으니까요. 이 움직임은 곧바로 포착되었습니다. 정도전이 깔아둔 정보망은 촘촘했고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가 기록처럼 상경했습니다. 관련자들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문을 당했고 목숨으로 끝을 맞았습니다. 왕화 역시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형장에서 숨을 거두었죠. 법 절차보다 속도가, 의심보다 확실함이 우선시되던 공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사건은 조정의 분위기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조를 비롯한 대신들은
궁 앞에서 왕씨에 대한 엄벌과 공양왕의 사형을 요구했죠. 누가 선동했는가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중요한 건 요구가 계속 쌓였다는 사실입니다. 군주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신료들의 청을 물릴 수 없다는 식의 표현으로 방향을 정했죠. 누가 결심하고 누가 집행했는지 그 역할 분담은 그 시대의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왕씨 일가는 다시 섬과 동해안 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공양군은 삼척으로 향했고 그를 호송한 이는 중추원 부사 조영무였습니다. 삼척에 도착했을 때 공양군과 그 아들들이 목이 졸려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보고는 간단했습니다. 처벌은 없었습니다. 기록은 그 사실을 따라 적었고 후대에 우리는 간결함 사이사이에 무수한 표정을 상상할 수밖에 없죠. 강화도와 거제도로 향하던 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길 위에서 바다로 던져졌다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록이 굳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파도에 삼켜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파도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94년 4월 20일에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중앙과 지방 모두에게 남은 왕씨를 찾아 없애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때부터 숙청은 단발 사건이 아니라 사태가 됩니다. 이후에도 발견되면 곧장 형장으로 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성을 휘게 쓰거나 획을 더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옥씨가 되고 전씨가 되고 혹은 그저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았죠. 존재를 숨기는 일은 하루 만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이 되었을 겁니다. 한편 조선 초의 민족을 떠올리면 의문이 듭니다. 전주 이씨가 오늘날처럼 많은데 500년 왕조였던 왕씨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긴 시간 동안의 공포가 혈통의 표면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족보로 이어졌고 다수는 흔적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성을 지켰지만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덮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1413년 태종 이방원이 즉위한 지 13년 되던 해에야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왕씨 색출과 처형을 멈추라는 교서가 반포되었죠. 멈춘다는 말은 그 전까지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은 한 세대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고 그만큼의 세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숨을 낮게 발소리를 가볍게 하며 살았습니다. 성은 종종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 침묵이 바로 생존이었으니까요. 문종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려 왕실 조상에 대한 제사가 허용되었죠. 억압이 풀리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제야 누군가는 무덤을 찾아 제를 올리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지난 시대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했을 것입니다. 역사란 그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억눌린 시간의 스프레인이 서서히 원래 자리로 복원되듯이요. 공양왕의 최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오갔습니다. 삼척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우세하고 그 무덤은 나중에 지금의 고향으로 옮겨졌습니다. 삼척의 능이 진짜라는 주장도 있지만 대체로 학계는 살해 기록을 더 신뢰하죠. 우리는 비석의 위치를 보며 이야기를 상상하지만 기록은 차갑게 결론을 말합니다. 슬픈 결론이더라도 근거가 있는 말을 택하는 것이 역사를 다루는 최소한의 예의일 겁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정치의 변곡점이었고 그의 제자인 길제의 선택은 지적 전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길제는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제자를 길렀죠. 그렇게 이어진 흐름이 후일 사림으로 크게 자리 잡습니다. 사림은 시간이 흘러 훈구를 밀어내고 조선의 도덕과 정책을 이끄는 주류가 되었고 선대의 상처와 이상을 자신들의 언어로 재해석했습니다.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적응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라도 긴장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새 왕조의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낡은 권문 체계를 무너뜨리고 토지제도 개편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학문을 행정의 근간으로 삼아 제도를 다듬었죠. 동시에 그 통로를 내기 위해 지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깎여나갔습니다. 세계 주도권을 노리는 제국의 전진이 아니었으나 새로운 체제가 안정을 얻으려면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화의 문장 뒤에는 늘 침묵의 장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찬란한 연대기 한쪽만이 아닙니다. 그 연대기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하죠. 공양왕과 왕씨 일가의 비극은 단순히 왕조가 바뀌는 이야기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속성, 사람의 두려움, 제도의 냉혹함이 한 장면에 겹쳐진 사건이었으니까요. 역사는 결과를 말하고 우리는 과정을 상상하며 그 사이를 메꿉니다. 오늘도 개성 왕씨의 후손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수는 많지 않지만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려 애쓰죠. 태조 왕건과 공양왕의 제사를 지내며 지난 시대를 기립니다. 20년의 공포가 남긴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흔적을 바라보는 눈길이 예전보다 덜 떨리게 되었을 뿐이죠. 기억은 그렇게 조금씩 평온을 회복합니다. 역사는 단면이 아닙니다. 화려한 출발선 뒤에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의 희망은 다른 누군가의 상실과 맞물립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졌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출발점에 놓인 비극을 함께 떠올릴 때 우리의 이해는 더 넓어집니다. 승자의 언어와 패자의 침묵을 함께 읽을 때 비로소 이야기는 온전해지니까요. 조선을 세운 이들은 체제를 굳히기 위해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제도와 법, 인사와 토지 정비가 눈에 띄지만 그보다 앞선 전제는 위협의 관리였습니다. 왕씨가 살아있는 한 다시의 가능성은 남아있고 그 가능성은 소문과 예언, 옛 충성의 기억을 통해 자랍니다. 새 정권은 그 토양을 메마르게 해야 한다고 믿었죠. 정도전은 설계자이자 방파제였습니다. 그는 이념과 제도를 짜는 데 능했지만 동시에 불편한 결정을 실행하는 역할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세력의 끈을 하나씩 끊고 섬으로 보내고 주변을 고립시키는 조치들은 체제의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허락 여부가 애매한 처벌이 뒤따른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역사는 결과를 우선에 기록했습니다. 섬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격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끈을 자르고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조치였죠. 물리적 거리는 마음의 거리를 만들고 마음의 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기억은 엷어지고 충성은 습관을 잃습니다. 새 체제는 그 과정을 기다렸고 때로는 서둘렀습니다. 일시적 완화 조치가 있었던 1393년은 한숨 돌리는 구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긴장의 추는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밀양의 점괘 사건은 단서였고 한 번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어떤 불안을 키우는지를 보여주었죠. 조정은 다시 금을 그었습니다. 관련자 처형, 감시 강화, 왕씨 동향의 체계적 추적 같은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속도의 우위입니다. 정식 재판의 절차보다 앞서는 집행, 의심 단계에서의 제거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죠. 당시의 언어로는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보전이었습니다. 그 말은 설득력이 있었고 설득력은 때로 과잉을 허용합니다. 정당화는 칼날을 무디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칼날을 오래 쥐게 할 뿐이죠. 공양군의 최후는 정치가 어떻게 인간의 생을 마감시키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삼척이라는 지명, 호송을 맡은 관원의 이름, 보고의 형식 같은 세부가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 기록은 냉정합니다. 누가 죽었고 누가 보고했는지를 말할 뿐 왜라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그 빈칸은 후대의 독자가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의 안정 논리와 인간의 존엄 사이의 긴장을 읽을 수밖에 없죠. 바다에서 벌어진 익사는 가장 잔혹한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법장안이 아닌 물 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바다에서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실록은 그 사실을 짧게 남겼고 짧다는 이유로 가벼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의 비극을 전한다는 점에서요. 왕씨의 성을 지우는 일은 문자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문제였습니다. 획 하나를 더해 다른 성이 되고 비슷한 발음으로 갈아타며 목숨을 건졌습니다. 누군가는 족보에서 흔적이 끊겼고 누군가는 후손에게조차 출신을 숨겼죠. 성은 이름의 앞에 있지만 그날부터는 위험의 앞에도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결국 균형을 되찾는 쪽으로 흐릅니다. 태종 때 중단 교서가 내려오고 문종 때 제사가 허용되면서 억눌린 기억은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말할 언어가 생겼고 그 언어가 사람들에게 작은 자리를 내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제를 올리며 겨우 이름을 되찾습니다. 정치사와 사상사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늘 사람의 선택이 보입니다. 길제가 관직을 거절하고 가르침을 택한 것도, 그 제자들이 후대의 사림의 큰 줄기가 된 것도 그 시대를 살아낸 선택이었죠. 그 흐름은 결국 훈구와 사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조선의 내부를 재배열했습니다. 개국의 그림자가 다른 모양으로 옮겨 붙은 셈이죠. 역사는 한 번의 결렬이 다른 곳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장치 같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말해야 할까요? 조선의 건국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낡은 구조를 정리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세웠으며 학문을 정권의 기둥으로 삼아 국가를 정비했으니까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워진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실을 함께 붙들어야 역사가 단단해집니다. 개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문장만으로는 한 시대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극만 들여다본다면 변화를 이끈 동력을 외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창으로 봅니다. 하나는 체제를 견고하게 만든 사람들의 창, 다른 하나는 그 체제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창입니다.
두 창 사이에 흐르는 바람이 바로 역사의 숨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양왕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무능하다는 평을 피하기 어렵지만 끝까지 고려의 마지막 끈을 지켜보려 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동맹운운하는 문구가 들려주는 것은 정치적 무지라기보다 마지막까지 금도를 지키려는 절박함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는 시대가 만들지만 이해는 우리 몫이니까요. 정비 안씨의 결정 역시 한 줄로 덮기 어렵습니다. 대비가 조서를 썼다는 사실은 왕실 내부의 힘이 바닥났음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 결정을 내린 한 사람의 밤을 상상하게 하죠. 오랜 세월 술에 기대었다는 기록은 후대의 단편적 회상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 깔린 심리의 무게는 쉽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의 결정은 늘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기니까요. 이성계와 정도전의 역할은 분리해서 보는 편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군주는 반향을 말하고 설계자는 길을 만듭니다. 때로는 길을 터는 삽이 피를 묻힙니다. 그 피가 누구의 손에 묻었는지, 왜 그 손이 선택되었지는 당시 권력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인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이 인자의 손이 더러워지는 일, 그것이 당시 정치의 현실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1394년의 명령은 체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다만 안전은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의 일부를 왕씨 일가가 치렀고 그 대가가 너무 컸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숫자가 남지 않았다고 해서 가벼운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짧은 문장으로 기록됐다고 해서 의미가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오래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손들의 현재를 떠올려 봅니다. 개성 왕씨의 수가 적은 이유는 단순한 인구의 변동이 아닙니다. 성을 숨기고 족보를 끊고 숨어 살았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제사를 이어가는 이들이 있고 자신들의 기원을 기억하려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사람들의 몸과 말 속에서 이어집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실이 다시 손끝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승자의 기록과 패자의 침묵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입니다. 국가의 변화가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면서도 그 변화를 위해 지워진 이름들을 함께 호명하는 일, 그 일이야말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결정을 오늘의 언어로 점검할 수 있겠죠. 공양왕의 무덤이 지금의 고향에 옮겨져 있다는 사실은 역사가 물리적 장소를 통해 기억을 전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삼척의 눈이 진짜라고 믿고 누군가는 살해 기록을 더 신뢰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가 마지막까지 왕조의 문을 닫는 현장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시대의 막을 내린 사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배경이 되어버린 사람으로요. 결국 역사는 질문을 남깁니다. 힘을 가진 자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새로운 체제는 옛 체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정당화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같은 물음들이죠. 완벽한 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 오늘의 결정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작이 다른 누군가의 끝일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선의 500년을 만든 출발선에 서서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자는 뜻에서요. 왕의 퇴장과 왕씨의 숙청,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긴 숨을 함께 떠올리며 우리는 과거를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비슷한 갈림길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요.